배고파서 부엌에서 라면을 끓여 먹던 저에게 사위 민호가 라면 냄비를 탁 쳐내며 던진 그 말은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라면이나 끓여 먹고 하여간 늙은이가 민폐네. 방금까지 팔팔 끓던 라면 국물은 제 손등에 튀어버리고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제가 이 집에서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거요. 그날 밤 이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단 하루도 편히 쉰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으로 나가 생선을 팔았죠. 손에 굳은 살이 생기고 아침마다 얼음물에 손을 담그며 떨면서 일했습니다. 명자야, 오늘도 고생이 많네. 시장 상인들이 인사를 건넬 때마다 저는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뭐려. 내 자식들만 잘 크면 됐지.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남편과 함께 시작한 장사였지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로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거든요.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시장에서 생선을 팔았습니다. 손가락이 얼어 감각이 없어질 때도 있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딸 지수가 대학에 가야 했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했거든요. 엄마, 힘들죠? 가끔 지수가 시장에 찾아와서 물어볼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 안 힘들어. 우리 지수가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엄마한테는 최고의 보약이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등이 휘어지고 무릎이 아파도 저는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딸 지수가 25이 되던 해, 저는 마침내 꿈을 이뤘습니다. 지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간 거죠. 그 순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평생의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지수가 졸업식 날 저를 꼭 안으며 말했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죠. 그 후 지수는 민호와 결혼했어요. 결혼 선물로 제가 카페를 차려줬습니다.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모은 돈을 다 털어서요. 제 평생 모은 돈을 딸의 꿈을 위해 투자한 거였어요. 지수야, 이제 너의 꿈을 펼쳐봐라. 카페 인테리어부터 기계까지 모든 걸 제가 마련해줬습니다. 젊은 부부가 자신들의 사업을 시작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그리고 손녀 다혜까지 태어나서 이제야 저희 가족은 완전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지수가 제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계시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살아요. 아빠도 돌아가셨는데 혼자 계시면 안 돼요. 남편 없이 혼자 지내는 저를 걱정한다며 지수가 먼저 제안한 거였어요.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야 가족과 함께 편히 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 고맙다. 근데 엄마가 짐이 되지는 않을까?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저희가 모시고 살아야죠. 지수의 말에 저는 안심했습니다. 이제야 정말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제가 결혼 선물로 차려준 지수의 카페는 정말 예뻤습니다. 깔끔한 하얀색 인테리어에 따뜻한 조명, 그리고 좋은 향기가 가득했죠. 이게 아메리카노라는 커피구나. 저는 거기 앉아서 처음으로 아메리카노를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딸이 직접 내려준 거라 생각하니 달게 느껴졌습니다. 지수가 바리스타복을 입고 일하는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우리 딸이 이렇게 멋진 카페를 운영하고 있구나. 저는 마음속으로 감탄하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젊은 손님들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작업을 하고 연인들이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제가 마련해준 공간에서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지수의 표정이 말이죠. 친구들과 손님들을 계속 의식하면서 저를 쳐다볼 때마다 불편한 기색을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바쁘기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엄마, 옷이 좀. 지수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제 옷을 내려다봤어요. 시장에서 일할 때 입던 편한 옷이지만 나름 깔끔하게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세련된 카페에서는 어울리지 않았나 봅니다. 왜 이상해? 아니에요, 그냥. 지수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요. 그때 저는 문득 제 손을 봤습니다. 검은 얼룩과 굳은 살 투성이의 손이 이 깨끗하고 세련된 카페에서는 너무 초라해 보였거든요. 다른 손님들의 매끄럽고 하얀 손과 비교가 됐어요. 아, 내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수의 친구가 찾아왔을 때 저는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지수야, 어머니도 오셨구나. 친구가 인사를 하자 지수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지나가다가 잠깐 들르셨어. 잠깐 들은다고요? 저는 여기서 아침부터 계속 있었는데 말이죠. 그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로 딸이 저를 부담스러워하는 건가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저 불안한 마음만 커져갔습니다. 엄마, 이제 집으로 들어가실까요? 결국 지수가 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딸의 일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 들어가자.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카페에 있으면 불편하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손님들이 있으니까요. 지수의 대답은 명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딸의 카페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거요. 제가 차려준 카페인데 왜 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는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성껏 생선찌개를 끓였습니다. 시장에서 수십 년간 익힌 솜씨로 싱싱한 생선과 무, 대파를 넣어서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가는 맛있는 찌개를요. 이건 다들 좋아할 거야. 저는 혼자 중얼거리며 정성스럽게 요리했습니다. 간도 적당히 맞추고 고춧가루도 넉넉히 넣어서 얼큰하게 끓였어요. 예전에 지수가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었거든요. 다들 나와서 같이 밥 먹자. 저는 기대에 찬 목소리로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지수와 민호는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찌개를 쳐다보는 표정도 영 좋지 않았어요. 손녀 다혜만 제 옆에 앉아서 맛있게 먹어줬습니다.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다혜의 말에 저는 조금 안심했어요. 적어도 손녀는 제 음식을 좋아해 주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아침부터 냄새나게 이런 거 잘 안 먹어요. 그 한마디에 제 숟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목이 메어서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을 위해 만든 음식인데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게 속상했죠. 민호가 덧붙였습니다. 요즘은 건강한 샐러드나 간단한 빵 같은 걸 먹거든요. 어머니도 트렌드에 맞춰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트렌드라고요. 저는 68년을 살면서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이 트렌드에 맞지 않는다니요. 그럼 내일은 뭘 해줄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가족들이 원하는 음식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지수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알아서 간단히 먹을게요. 엄마는 혼자 편하게 드세요. 혼자 편하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같이 먹자. 하루 한 끼라고 가족끼리 같이 먹으면 좋잖아. 제가 말하자 민호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저는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급하게 할 일이 있어서요. 지수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카페 오픈 준비하러 가야 해요. 먼저 일어날게요. 결국 저와 다혜만 남았어요. 다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정말 맛있어요. 엄마, 아빠가 이상한 거예요. 아이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그 찌개를 다 먹었습니다. 눈물이 섞인 채로요. 한 숟가락씩 떠먹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가족을 위해 만든 음식이 이제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서럽기만 했죠. 그런데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던 저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수와 민호가 나누는 속삭임이었어요. 저는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지수와 민호가 둘이서 나누는 대화를요. 여보, 솔직히 말해서 좀 불편해.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틈 사이로 귀를 기울였어요. 오늘 아침에 생선찌개 끓인 거 봤지? 누가 아침부터 그런 거 먹어? 충격받았다니까. 생선찌개 얘기에 제 가슴이 쿵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계시는 거야? 솔직히 너무 불편해. 민호의 말에 지수가 대답했습니다. 좀만 참아. 우리가 일하는 이 카페, 엄마 돈으로 해준 건데. 아, 그렇구나. 저를 위해서가 아닌 돈 때문에 같이 살자고 했던 거였습니다. 눈치 보여서 같이 살자고 했더니 바로 알겠다고 해서 나도 좀 당황스러웠어. 사실 그렇게 바로 올 줄 몰랐거든. 지수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서 한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민호가 물었습니다. 눈치 봐서 다시 나가라고 해야지. 근데 어떻게 말하지? 저를 쫓아내려고 한다고요? 저보고 다시 나가라고 말한다 했습니다. 그냥 솔직히 말해. 불편하다고. 그리고 우리끼리 프라이버시가 필요하다고. 민호의 말에 지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카페 돈은 엄마가 다 해줬는데. 그거야 이미 받은 거고 계속 같이 살 이유는 없잖아. 솔직히 나이 많은 사람이랑 같이 사는 거 스트레스야.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카페에도 나오지 말라고 해. 손님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불안해. 민호의 말에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어. 내일 얘기해 볼게.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침대에 앉아서 방금 들은 이야기를 되새겨 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를 진심으로 걱정한 게 아니었구나. 눈치가 보여서 카페 돈을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말이었구나. 그리고 이제는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구나.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런 취급을 받는 거였어요. 내가 그렇게 짐이었나.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딸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날 밤 저는 한잠도 못 잤습니다. 계속 그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내일부터 지수가 저를 내쫓기 위해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핑계를 댈지 뻔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른 척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직은 견뎌보자고요. 혹시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손녀 다혜만큼은 저를 따라줬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 무릎에 기대어 숙제도 하고 저랑 같이 시장에 가서 과자도 사 먹곤 했거든요. 할머니, 이거 뭐예요? 다혜가 제 손바닥에 굳은 살을 만지며 물었을 때 저는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할머니가 시장에서 일하면서 생긴 거야. 이 손으로 내 엄마를 키웠고 너희 가족도 먹여 살렸단다. 와, 할머니, 손은 특별하네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저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다혜만큼은 저를 이해해 주는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다혜의 태도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어느 날 다혜가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논다고 하길래 저도 따라 나섰어요. 아이들이 노는 모습도 보고 싶고 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할머니도 같이 가자. 제가 말하자 다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할머니, 저 혼자 갈래요. 왜? 할머니랑 같이 가면 안 되니?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평소에 그렇게 따라다니던 아이가 갑자기 왜 이러는지요. 다혜가 고개를 떨구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랑 같이 가면 친구들이 놀려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더라고요. 놀린다고. 왜? 할머니, 옷이 이상하대요. 그리고 말투도 촌스럽다고. 다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할머니랑 다니면 창피해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손녀마저 저를 부끄러워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럼 혼자 다녀와.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다혜가 뛰어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씩 저를 떠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잠깐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에 그렇게 착하던 다혜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었거든요. 뭔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때 떠올랐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지수와 민호의 대화가요. 아, 그렇구나.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지수가 다혜에게 뭔가 말을 한 거였어요. 할머니와 다니면 창피하다고, 친구들이 놀릴 거라고요. 순진한 아이가 엄마 말을 그대로 믿고 저에게 그런 말을 한 거였습니다. 가슴이 더욱 아팠어요. 딸이 손녀까지 이용해서 저를 멀리하려고 하다니. 그날 오후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제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낡은 옷, 거친 손, 구부정한 어깨. 정말로 손녀가 창피해할 만한 모습이었을까요? 내가 그렇게 이상한가?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물어봤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다혜가 돌아와서 저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뭘 미안하니? 너가 잘못한 게 없는데. 저는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생긴 상처는 아물지 않았어요.
아이는 순진해서 엄마 말을 그대로 믿은 거겠지만 그 말을 시킨 지수를 생각하니 화가 났습니다. 손녀까지 이용해서 저를 내쫓으려고 하다니. 이게 제가 평생 키운 딸의 모습이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저에게 지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카페에 나오시지 말고 집에만 계세요.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어젯밤 들었던 대화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갑자기 왜? 내가 뭘 잘못했니? 지수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잘못하신 거 없어요. 그냥 손님들이 오시면 좀 그렇잖아요. 왜?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엄마가 계시면 손님들이 불편해하실 수도 있고. 지수의 말은 겉으로는 손님들을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저는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어젯밤 들었던 대화 때문이죠. 지수야, 솔직히 말해봐. 엄마가 있으면 창피한 거지? 그런 게 아니에요. 지수가 급하게 부인했지만 표정에서 진실이 드러났어요. 엄마는 집에서 편하게 쉬세요. 카페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제가 평생 모든 돈을 털어서 차려준 카페에 저는 출입금지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알겠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어젯밤 대화를 엿들었다고 말할 수도 없고요. 다음 날부터 저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손님들이 드나드는 모습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민호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계속 집에만 계시니까 답답하시죠? 저는 그냥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괜찮다. 그래도 가끔은 산책이라도 하세요. 바깥 공기도 쐬고요. 민호의 말에는 다른 뜻이 숨어 있었어요. 집에서도 나가 있으라는 뜻이었죠. 그날 저녁, 지수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산책하실 때 이쪽 길 말고 저쪽 길로 다니세요. 그쪽이 더 조용하고 좋아요. 딸이 말한 길은 카페 반대 길이었습니다. 카페 근처도 오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딸의 꿈을 위해 투자했는데 정작 나는 딸에게 무시받으면서 사는구나. 그때부터 저는 진짜 깨달았어요. 지수에게 저는 더 이상 자랑스러운 어머니가 아니라 창피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요. 돈은 받아먹으면서 정작 그 돈을 번 사람은 숨기고 싶어 하다니. 이런 배은망덕한 일이 있을까요? 며칠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눈치가 보여서 밥도 마음 편히 못 먹겠더라고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은 이제 고문 같았어요. 서로 말도 없이 각자 휴대폰만 보며 밥을 먹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날 저녁도 아예 못 먹었어요. 지수가 파스타를 시켜 먹는다고 했는데 저는 파스타가 별로였거든요. 그렇다고 따로 뭘 해 먹자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엄마는 안 드세요? 지수가 물어봤지만 형식적인 질문이었어요. 정말로 관심이 있다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물어봤을 텐데요. 괜찮다. 나중에 뭐 있는 걸로 먹을게.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너무 배가 고파서 잠들 수 없었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계속 났거든요. 할 수 없이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먹을 만한 게 별로 없었어요. 서랍 구석에 있는 라면 한 개가 고작이었죠. 평소 같으면 뭔가 더 영양가 있는 걸 해 먹었겠지만 이 시간에 냄새나고 소리를 내면서 음식을 하면 또 뭐라고 할까봐 걱정됐어요. 라면이라도 끓여 먹자. 저는 조용히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가 너무 클까봐 가스불도 약하게 틀었어요. 끓는 물에 면이 풀리며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조금 위로받는 기분이었어요. 뭔가 따뜻한 걸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요. 계란도 하나 넣고 파도 조금 넣어서 맛있게 끓였습니다. 냄새가 좋았어요. 마침내 배고픔을 달랠 수 있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민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잠에서 깬 모습이었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라면 좀 끓여 먹으려고.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민호가 갑자기 라면 냄비를 손으로 탁 쳐냈습니다. 이 시간에 라면이나 끓여 먹고 하여간 늙은이가 민폐네. 방금까지 팔팔 끓던 라면 국물은 바닥으로 쏟아지면서 제 손등에 튀어버리고 그 부분은 바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손도 많이 아팠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민폐라고요. 제가 민폐라고 했습니다. 왜 그래? 나는 그냥 배고파서 먹는 건데. 배고프면 미리미리 챙겨 드시지. 이 시간에 냄새나게 뭘 끓여요. 저희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요. 민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해먹으려고 했는데. 조용히요. 냄새는 어떡하고요? 온 집안이라면 냄새예요. 민호가 창문을 열며 투덜거렸습니다. 찬 바람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바닥에 흘러내린 라면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저는 걸레를 가져와서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으면서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민호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음부턴 이런 일 없게 해주세요. 민호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겨졌어요. 바닥을 다 닦고 나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손등은 아직도 화끈거렸고 배는 여전히 고팠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당하고만 살 수는 없겠다고요. 저도 사람인데 왜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는 거죠? 민호는 몰랐습니다. 나 박명자가 어떤 사람인지를요. 시장에서 수십 년간 버텨온 강인함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던진 그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늙은이가 민폐네. 그 말이 가슴에 박힌 가시처럼 아팠어요. 새벽 4시가 되자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생 시장에 나가던 시간이었거든요. 습관적으로 몸이 움직였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선물해준 지갑이었죠. 가죽이 낡아서 색이 바랬지만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그 안에는 특별한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시장에서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산 건물 등기증이었어요. 바로 지수가 지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그 건물 말이에요. 사실 지수도 미모도 몰랐어요. 그 건물이 제 소유라는 거요. 카페를 차려줄 때도 그냥 임대라고 생각하게 했거든요. 왜 숨겼냐고요? 자식들이 제 재산을 당연하게 여길까 봐서였어요. 등기증을 들여다보며 저는 기억해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넣어뒀던 특별 조항을요. 이 건물에 대해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금융적으로 문제가 생길 시 모든 권리는 원래 소유주인 박명자에게 돌아간다. 이에 합당한 금액과 대출받은 금액 전부도 박명자에게 즉시 지급한다. 당시에는 혹시나 해서 넣어둔 조항이었는데 이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이젠 나를 무시하지 못하겠지. 아침이 되자 저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박명자입니다. 급히 상담받고 싶은 게 있어서요. 변호사를 만나는 길에 저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도 느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거든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변호사가 친절하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건물이 있는데 알아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저는 등기증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충격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최민호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여러 건 받았어요. 최민호 사위였습니다. 얼마나요? 총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기 전과도 있고 현재도 다른 빚이 상당해요. 저는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제 건물을 담보로 몰래 대출을 받았다고요? 계약서 조항에 따르면 모든 권리가 어머님께 돌아가고 대출금 전액도 즉시 어머님께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 증거는 충분한가요? 네. 은행 서류도 다 있고요. 언제든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됐다고요. 그럼 오늘 저녁에 가족들 앞에서 이 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가족 관계가 완전히 깨질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미 깨졌는걸요. 이제라도 진실을 알아야죠. 그날 오후 저는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거든요. 특히 제 등 뒤에서 몰래 제 재산을 훔쳐가면서 저를 무시하는 민호를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할 말이 있어서 다들 불렀어요. 지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민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거 알고 있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민호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카페가 있는 이 건물 말이야. 내 소유인 거 몰랐지? 지수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이 건물이 엄마 거라고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래. 내가 시장에서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건물이야. 너네한테 카페 차려줄 때도 내 건물에 해준 거였어. 그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들이 당연하게 여길까 봐서였지. 그런데 민호는 나 몰래 이 건물을 담보로 2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았어. 민호가 당황하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그건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사업 자금이라고. 어떤 사업?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카페 내가 차려준 건데. 그럼 나한테 먼저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지수가 민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야. 너 정말 그 건물 담보로 대출받았어?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사기 전과도 있던데 알고 있니? 3년 전에 투자 사기로 고발당한 적이 있더라고. 지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이게 다 진짜예요? 그래.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니. 민호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수야, 나는 정말로 너랑 가족을 위해서 그런 거야. 가족을 위해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몰래 어마어마한 금액을 대출까지 받은 거야? 지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계약서에 특별 조항이 있었어. 이 건물을 담보로 문제가 생기면 모든 권리가 나한테 돌아온다고. 그리고 대출받은 돈도 민호가 나한테 갚아야 해. 2억 5천만 원을요? 지수가 절망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그게 너네가 서명한 계약서에 써 있는 내용이야. 민호가 발악했지만 모든 증거가 드러난 상황에서는 소용없었어요. 지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다혜는 옆에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민호의 거짓말이 모두 드러나면서 이 가족의 가면도 벗겨진 거였어요. 며칠 후 민호의 민낯이 완전히 드러나면서 지수와 민호는 결국 이혼하게 됐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지수는 더 이상 민호와 함께 살 수 없다고 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지수가 무너져 울며 제게 애원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민호 말에 속아서 엄마를 그렇게 대한 게 정말 죄송해요.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울고 있는 지수를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실망스럽기도 했죠. 지수야, 너가 민호에게 속은 건 이해해. 하지만 나한테 한 행동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니? 엄마, 내가 기른 딸이 나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었던 게 충격이야. 지수가 더욱 울었습니다. 다시 같이 살아요. 제가 잘할게요. 정말로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난 이제 내 길을 간다. 너희 인생은 너희가 살아. 엄마, 그러지 마세요.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지수의 애원에도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었거든요. 다혜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죄송해요. 창피하다고 말한 거. 저는 손녀의 손을 마지막으로 따뜻하게 잡아줬습니다. 다혜야, 할머니 말 잊지 마라. 사람은 누구든 소중한 존재야.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네, 할머니. 그리고 엄마 잘 도와주렴. 이제 너희 둘이서 살아야 하니까. 다혜가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짐을 꾸렸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지수가 마지막으로 물어봤을 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아볼 거야. 그리고 저는 제 건물 3층으로 갔습니다. 1층은 새로운 카페를 차려서 직접 운영하기로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요.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서 푸른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어요. 이제야 제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박명자,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 중얼거리며 저는 새로운 인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시장에서 배운 억척스러움으로 이번에는 제 행복을 위해서요. 제가 그동안 참고 견디며 숨겨뒀던 힘을 이제는 저를 위해 쓸 거예요. 민호는 끝까지 몰랐겠죠. 자신이 건드린 사람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요. 시장에서 수십 년간 버틴 박명자의 진짜 모습을요. 그날 밤 라면을 엎지른 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거든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는 거요. 이제 저는 자유롭습니다. 정말로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